이번 수업 시간에는 선진시대 가운데서 하상주 시대를 다룹니다. 먼저 중국 고대 문명에 대해서 간단하게 살펴봅니다. 그리고 이어서 사망고제와 하나라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하겠습니다. 그리고 본격적으로 상나라, 우리나라에서는 은나라라고 하는 상나라의 정치와 사회, 문화에 대해서 살펴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주나라 시대의 주요 정치와 제도에 대해서 살펴봅니다. 먼저 간단한 동영상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동영상은 중국 북경에 있는 중국 국가박물관에 있는 동영상입니다. 신석기 시대 초기부터 말기까지 현재 중국의 영토 안에서 있었던 신석기 문화를 표시한 지도입니다. 이 지도를 보면서 어떤 느낌이 드나요? 여기 나오는 신석기 문화권이 모두 청동기 문화로 이어진 것은 아니지만 중국이 땅이 넓은 것처럼 여러 지역의 문화가 공존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처음에는 19세기 말부터 20세기 전반기까지 고고유물 발굴을 통해서 주로 유출됐던 지역이 황하 유역 지역이었습니다. 그래서 황하를 중심으로 한 문명이 주변 지역으로 퍼져나갔다라고 생각을 했었죠. 그런데 지금은 신석기 시대와 청동기 시대 유물과 유적이 중국 각지에서 발견이 됩니다. 그래서 기존에 있던 학설, 즉 황하 문명이 장강이나 혹은 만주나 기타 다른 지역으로 퍼져나갔다라고 하는 학설이 잘못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게 됩니다. 그러면서 장강 문명론이나 홍산 문화를 강조하는 견해도 생겨나게 되는 거죠. 중국 문명에 대한 학설은 몇 가지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수업 과제로 보신 황하 문명이라고 하는 다큐멘터리가 있죠. 여기서 보는 것처럼 황하 문명을 세계 4대 문명 가운데 하나이자 중국 유일한 고대 문명으로 보는 견해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장강유역에서 장강 상류, 중류, 하류에서도 황하 문명 못지않은 오히려 황하 문명보다 훨씬 나은 청동기 유물들이 발견이 되면서 이 지역에 있는 학자들과 일부 일본 학자들이 이거 황하 문명과 대립이 된 장강 문명이라고 하는 이론을 만들었습니다. 지금은 이제 중국에서 황하와 장강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에서도 곧 정교와 청동기 유물 유적들이 발견이 되기 때문에 아예 뭉뚱그려서 중국 문화로 보자라고 하는 그런 학설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는 지도는 4개 문명 혹은 문화를 소개해 놓고 있죠. 맨 위에 있는 홍산 문화와 하가점 하층 문화, 그리고 하남 용산 문화, 나중에는 이게 이리두 문화로 바뀌게 됩니다. 그 다음에 산동 용산 문화, 양저 문화, 여기서는 4개 문화를 소개를 했는데 이 4개뿐만 아니라 중국 각지에서 다양한 신석기 문화와 청동기 문화 유물 유적들이 있습니다. 여기서 보시는 지도는 중국의 구리광산 분포 지도입니다. 우리는 일반적으로 황하 문명을 주로
생각을 하는데, 이 지도의 가운데에 해당하는 지역이 바로 황하인데, 황하 유역에는 구리광산이 하나 혹은 산동성에 있는 것까지 합치면 2개밖에 없습니다. 구리광산이 적은데 어떻게 구리를 캐서 청동기를 만들 수 있었을까요? 이게 참 수수께끼입니다. 반면에 이 지도의 오른쪽 부분을 보시면은 구리광산이 많다라고 하는 걸 알 수 있죠. 그 다음에 가운데에서 왼쪽 부분을 보시면은 구리광산이 많은데, 이 왼쪽 지역에 있는 지역이 지금의 운남성입니다. 그 다음에 오른쪽 아래에 구리광산이密집한 지역이 바로 장자강 유역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 가운데에서 장강 유역에서 있는 청동기 유물 유적들은 아마 여기서 생산이 된 구리를 가지고 만들었을 거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데, 문제는 황하 지역입니다. 심지어 어떤 학자들은 우리나라에서 만들었던 청동기의 청동 금속 성분을 분석한 결과 이것이 사천 지역은 보시고 있는 지도 왼쪽 아래 운남이라고 했던 지역 바로 위에 있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생산이 됐던 구리광산의 성분과 똑같다라고 하면서 이 사천성에 있는 구리로 만들었다라고 주장을 하기도 합니다. 아직은 고고 유물 발굴이 완전히 끝난 게 아니기 때문에 황하 유역에서 보다 많은 구리광산이 발견이 된다라고 하면은 왜 청동기 문명이 발전했던 황하 유역 지역에서 구리 생산이 적었는지라고 하는 이 수수께끼를 잘 풀 수 있는 계기가 나오기를 희망합니다. 여기서 간단하게 홍산 문화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보셨던 다큐멘터리는 주로 이제 황하 문명이라고 해서 황하 문명과 그 다음에 이제 잠깐 삼승태 유적도 나오기는 하는데, 이와 아울러서 중요한 게 홍산 문화라고 합니다. 홍산 문화는 지금의 만주 요령섬 서부 지역과 내몽골 지역에서 발견이 됐던 신석기 유적을 홍산 문화라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화량을 비롯한 여러 지역에서 대규모 유적과 유물이 발견이 되었는데, 여러 가지 유물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거는 당시에 이 지역에 살던 사람들은 좁쌀과 기장을 재배하고 목축 생활과 물고기를 잡는 농경과 목축, 어로 이런 생활을 했다라고 합니다. 이 홍산 문화의 가장 큰 특징은 옥과 용입니다. 옥은 어떤 학자의 주장에 따르면은 신과 무당이 만나게 되는 매개물 역할을 했다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용처럼 생긴 옥으로 만든 용 모양의 유물이 출토되었는데, 이걸 학자들은 숭룡 형상, 즉 용을 숭배한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말기에는 마을이 성벽으로 바뀌게 됩니다. 돌로 쌓은 석성으로 이제 바뀌게 되는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가정 하층 문화는 중국의 하상 시대에 해당한다라고 하는데, 약 4천에서 5천 개의 유적이 있습니다. 이 시기에도 농경과 목축업이 발달했다라고 합니다. 홍산 문화, 하가점 하층 문화를 이어서 같은 지역에서 나타난 문화가 하가점 상층 문화입니다. 중국의 상주 시대부터 전국 시대까지 해당한다고 하는데, 이 시대 유물 유적을 보게 되면은 목축업 위주이고 농업이 쇠퇴했다라고 합니다. 아까 설명을 했던 홍산 문화와 하가점 하층 문화에서는 농업과 목축 이런 게 공존했다라고 하죠. 하지만 농업의 비중이 상당히 높았습니다. 그런데 하가점 상층 문화에서는 농업의 비중이 줄어들고 오히려 목축업의 비중이 증가하게 됩니다. 이처럼 농업이 퇴한 이유에 대해서 대부분의 학자들은 기후변화, 즉 기후가 온난화에서 한랭화로 바뀌게 되면서 농사짓기 어려운 환경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농업이 쇠퇴했다라고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사진은 여신두상입니다. 우화량 유적에서 발견이 됐는데, 여러분들이 보시기에 여신처럼 보이나요? 제가 보기에는 화가 난 남성처럼 보이는데, 어쨌든 학자들은 이 여신상이 당시 이 지역에서 숭배의 대상이었고 아마도 생산과 풍요를 안겨주는 지모신으로 해석을 하기도 합니다. 여기 보시는 4개 사진은 옥으로 만든 여러 가지 물건입니다. 오른쪽 위에는 옥인이 있고 그 밖에 이제 옥벽, 옥월, 옥패가 있습니다. 방금 전에 홍산 문화의 가장 큰 특징이 옥이라고 이야기를 했었는데, 이처럼 이제 옥으로 만든 그런 유물들이 많이 발견이 되고 있습니다. 홍산 문화를 굳이 설명을 한 이유는 몇 가지가 있습니다. 이 홍산 문화가 발견이 됐던 지역이 일부 우리나라의 이제 일부 학자들이 주장을 하는 고조선과 밀접한 관계가 있지 않냐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처음에 홍산 문화가 발견이 됐던 시기가 우연하게도 이제 우리나라의 시조인 당군왕검이 고조선을 세웠다라고 하는 기원전 2300년 전후였다라고 합니다. 고조선 수도와 영토가 어디까지였냐에 대해서는 우리나라 학계에서 여러 가지 학설이 있는데, 특히 고조선의 수도가 요동과 요서 지역에 있었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홍산 문화가 바로 고조선 문화와 연결될 수 있다라고 주장을 하면서 관심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국내에서도 이와 관련된 회가 여러 차례 개최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나오는 사진을 보시면은 이 홍산 문화에 나오는 토기와 주로 한반도 혹은 이제 만주 지역에서 보는 이런 토기의 모양이 전혀 다르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의 신석기 이 유물들은 주로 이제 생활에 사용되는 그런 유물들이죠. 빗살무늬 토기, 낚시바늘, 덧무늬 토기 이런 것들인데 비해서 홍산문화에서도 생활과 관련이 되는 토기가 발견이 됐지만 여신의 얼굴상이라든지 돼지와 용을 본뜬 옥기라든지 이런 것들이 만들어졌는데 아마도 다른 지역에 비해서 보다 고도의 정치 조직이 있었고 이 정치 조직이 제사를 지내는 풍습이 있었습니다. 유물들을 보게 되면은 이 홍산 문화와 한반도의 문화가 비슷한 점이 좀 적어 보이긴 합니다. 지금 이 홍산 문화를 설명한 이유는 이제 몇 가지가 있습니다. 바로 사망오제 때문인데요. 사망오제는 그 문헌에 따라서 사망이 누구냐에 따라서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천황, 지황, 인황, 천지인에다가 황자를 붙였죠. 혹은 수인씨, 복인씨, 신농씨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붙이기도 하는데 이처럼 사망이 누구냐에 대해서 설명이 다른 것도 아마도 실존했던 게 아니라 전설상의 인물이었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래서 사마천이 썼던 중국 최초의 역사책인 사기에서는 삼황에 대한 내용이 없습니다. 그리고 사기 첫 번째 본기에는 오제 본기가 등장하게 되는 거죠. 오제는 중국 고대의 황현이라고 하는 5명의 제왕을 뜻합니다. 황제, 제곡, 제전후, 요순 5사람입니다. 그런데 사기 오제 본기를 보면은 황제와 요순 이 세 임금에 대해서는 자세히 설명을 하고 있는데 제곡과 제전후에 대해서는 아주 간단하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어떤 학자들은 이걸 오행사상과 관련을 시키는데 중국 고대에는 5라고 하는 숫자가 아주 중요한 숫자였습니다. 지금 중국인들은 8자를 좋아하죠. 8이라고 하는 숫자가 중국어로 빠라고 발음이 되는데 이 8이라고 하는 숫자는 돈을 벌다 빠자이라고 하는 단어의 빠와 발음이 비슷하다라고 합니다. 빠 현재로는 발음이 별로 비슷하진 않은데 사투리를 쓰는 이런 지역에서는 이게 비슷하게 이렇게 들린다라고 해요. 그래서 중국인들이 지금은 좋아하는 숫자가 8자, 돈을 많이 번다라고 하는 의미에서 8자를 좋아하게 되는데 이 고대에는 5라고 하는 숫자를 좋아했다고 해야 될까요? 신성시하게 됩니다. 이 5라고 하는 숫자는 중앙과 동서남북 사방이죠. 그래서 1 플러스 5, 중앙인 1과 사방, 동서남북 4를 합한 숫자입니다. 그래서 중국인들은 모든 사물을 5에다 꿰어 맞췄습니다. 방금 전에 말한 대로 방위도 중앙, 동서남북 그리고 이 지구상에 있는 물질은 5개 원소로 나눠졌다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는 거죠.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요일 중에서 일, 월을 뺀 5가지입니다. 화, 수, 목, 금, 토. 그래서 이처럼 5라고 하는 숫자를 중시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자기네들의 고대 성군도 5명이다라고 일단은 5라고 하는 숫자를 맞춰야 되는데 막상 세보니까 황제랑 요순 셋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2명을 억지로 끼워 넣었다라고 보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는 이제 설명할 춘추 오패도 이제 마찬가지입니다. 이 사망오제 중에서 가장 이제 기록이 남는 사람 최초 인물이 황제입니다. 이 황제는 우리나라의 단군과 비슷하죠. 우리나라 사람들은 모두 단군의 자손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처럼 중국인들은 모두 황제의 자손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서 지도를 보시면은 홍산문화와 황하문명의 관계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데 지금까지 발견 혹은 이제 발굴이 됐던 유물 가운데에서 신석기 시대 유물 가운데에서 홍산문화가 가장 오래된 거는 아니죠. 처음에 보신 동영상처럼 홍산문화가 가장 오래된 것은 아니지만 가장 국가 단계라고 할 수 있을까요? 고도의 정치 조직이 만들어졌을 거라고 하는 그런 유물 유적들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중국인들은 오히려 황하문명보다도 앞서는 이 홍산문화를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라고 이제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되는데 그래서 이제 만들어낸 이론이 그런 거죠. 이 지도를 보시게 되면은 신석기 시대 그 문화권이 3개가 있었다라고 합니다. 홍산문화 그리고 황하유역에는 서쪽에 앙소문화, 동쪽에 대문구 문화. 그래서 홍산문화를 대표하는 인물이 황제, 앙소문화를 대표하는 인물이 염제 신농씨, 대문구 문화를 대표하는 사람이 치우라고 합니다. 그래서 황제가 이끄는 집단이 홍산문화 이 지역이 농사를 짓기 어려웠던 하가점 하층 문화에서 상층 문화로 바뀌게 되는 이 시기에 농사가 어려워지게 되자 황하유역 쪽으로 이동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사기를 보면은 황제가 염제 신농씨나 치우와 싸워서 승리했던 그런 기록이 나오는데 이 기록이 홍산문화에서 살던 사람들이 농사지기 좋은 남쪽 지역으로 이제 이주하게 되면서 신농씨와 치우로 상징이 되는 이 지역에 있는 토착 세력들을
정복하고 국가를 세우지 않았나라고 추측을 하기도 합니다. 다음으로 설명할 것은 이 찬양인데, 이 황제 뒤를 이어서 제국과 제전후 그리고 요순이라고 하는 임금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이때는 임금의 자리, 천자의 자리가 부자 세습, 즉 자기 자식들한테 세습이 되는 게 아니라 뛰어난 인물들한테 물려주는 방식이었습니다. 이러한 계승 방법을 선양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컨대 유임금은 자기 아들 단주가 있었는데 이 아들이 현명하지 못하다 당시 어질고 능력이 있다라고 하는 순 임금한테 자기 두 딸을 결혼을 시키게 되고, 순이 실제로 능력이 있다라고 하는 걸 검증한 다음에 천자의 자리를 순에게 물려주게 됩니다. 순 임금도 마찬가지로 유임금 말기부터 순 임금 시대 때까지 가장 골칫덩어리였던 치수 문제를 해결했던 우라고 하는 신하한테 천자의 자리를 물려주게 되죠. 이처럼 성이 다른 사람들한테 천자의 자리를 물려주는 게 선양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우임금은 또 백익이라고 하는 뛰어난 신하가 있었는데, 우임금은 자기 아들이었던 개에게 천자의 자리를 물려주게 됩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우임금과 개의 후손들이 대대로 이제 천자의 자리에 오르게 되는데, 이 왕조를 하라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하라고 하는 나라가 사기에는 분명히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 하라고 하는 나라가 실제로 있던 나라냐라고 하는 문제에 대해서 여러 가지 학설이 있습니다. 사실 하 다음에 있었던 상, 은이라고 하는 나라도 원래는 부정이 되고 있다가 1970년대 은허 유적이 발견이 되면서 상 혹은 은이라고 하는 나라가 실존했다라고 합니다. 아직까지 이 하나라의 인물 유적들이 도처에서 발견이 된다라고 하는데, 지금 하나라의 수도라든지 그런 지역의 유물들은 아직까지 없습니다. 이 문제와 관련이 돼서 이제 하상주 단대공정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언론이라든지 학교에서 동북공정이라고 하는 말을 들어봤을 텐데, 이 동북공정처럼 하상주 단대공정이라고 하는 용어도 등장합니다. 동북공정은 만주 지역, 만주를 중국에서는 동북이라고 하는데 그 지역의 역사와 문화를 재해석하는 이런 프로젝트라고 하는데, 하상주 단대공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중국에서 중국의 애국심을 강조하기 위한 방법으로서 중국이라고 하는 나라가 오래된 나라였다라고 하는 걸 강조합니다. 중국의 문명, 이 중국 문명을 황하 문명이라고 부르건 중국 문명이라고 부르건 간에 이 문명은 메소포타미아 문명이나 이집트 문명보다 훨씬 더 후세 문명이죠. 그래서 가장 오래된 문명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중국인들이 아니다, 중국의 문명도 메소포타미아 문명이나 이집트 문명처럼 오래됐다라고 하는 걸 강조하기 위해 황제라고 하는 인물이 실존 인물이다, 혹은 그 이후에 있던 하나라가 실존했던 국가다라고 하는 걸 이제 강조하기 위해 대대적으로 고고학 조사를 벌이게 됩니다. 그래서 중국 학자들은 이리두 유적이라든지 그런 유적을 발굴하면서 이게 하나라의 유적이다라고 단언을 하게 되면서 하나라가 실제 왕조다라고 주장을 하는데, 아직까지는 이리두 유적이라든지 그런 지금 발굴되고 있는 각지의 유물 유적들이 상, 즉 은나라보다도 이전에 있는 유물이라고 하는 거를 긍정한다라고 하더라도 그 유물들이 반드시 하나라의 유물 유적이라고 단언을 할 수는 없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로 설명할 것이 많은데 여기서 이제 그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상왕조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기원전 1600년부터 기원전 11세기 전반기까지 존속했던 왕조라고 합니다. 일반적으로 사기 본기에는 은이라고 기록이 되어 있었고, 노노라든지 그런 기록을 봐도 은나라라고 기록이 되어 있었는데, 지금 중국 학자들은 상이라고 부릅니다. 기록을 보면은 처음에 국호가 상이었던 것 같은데, 이 왕조 같은 경우는 수도를 너무나 자주 옮기게 됩니다. 수도의 이름 자체가 국호처럼 사용이 돼서 마지막으로 옮겼던 은이라고 하는 지역이 국호처럼 이제 굳어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야기를 할 때 상 또는 은이라고 하는 이유가, 앞에 있는 글자는 지금 중국에서 사용하고 있는 국호, 뒤에 있는 글자는 우리나라와 일본에서 통용되고 있는 국호라고 하는 점을 미리 말씀드립니다. 이 상나라의 가장 큰 특징은 읍제연합국가랑입니다. 수도에 해당하는 대읍과 여러 지역들을 지배하는 조급, 그 밑에 있는 소급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 나오는 도식을 보시면 아시겠죠. 그래서 대읍이라고 하는 게 상나라, 즉 은나라의 수도에 해당하는 지역인데, 이 정치적 중심지에는 가까운 지역에 있는 조그만 성이라든지 도시들을 지배하고 있습니다. 이게 상나라, 즉 은나라의 영역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그 주변에는 백 지역의 중심지가 있습니다. 이런 걸 조급이라고 하고, 이 조급도 마찬가지로 소읍 혹은 소급이라고 하는 여러 지역들을 지배하고 있는 형태입니다. 이런 형태로 되어 있다. 이처럼 만들어진 읍제국가이고, 상나라, 은나라의 가장 큰 특징은 태양 숭배라고 하게 되는데, 10개의 태양이 번갈아 가면서 운행한다라고 하게 되는데, 그래서 지금 각골 문제
문자를 보게 되면은 이거는 이제 하나의 학설인데 갑, 을, 병정, 무기, 병신, 임계 이 10갑자라고 하죠. 이 10개 글자가 들어가는 집단의 명칭이 보인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어떤 학자는 이 10개 집단이 번갈아 가면서 상왕조의 임금, 왕을 배출했다라고 하는 주장을 하기도 합니다. 상왕조는 기본적으로 신종 통치와 부족 연합으로 구성이 돼 있었다라고 합니다. 하늘과 소통을 하는 집단, 일종의 무당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당시에는 정인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이 정인들이 하늘의 뜻을 빙자하게 되면서 여러 백성들을 통치하는 그런 구조였습니다. 그래서 초기에 상, 즉 은나라의 왕은 이런 정인 집단들의 우두머리에 불과했습니다. 그래서 이처럼 일종의 무당 혹은 제사장의 신분이면서 세속 권력을 통치하는 이런 사람들을 무축왕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무축과 왕이 결합된 단어입니다. 영어에서는 샤먼킹이라고 하죠. 그래서 신정통치라고 하는 거는 일종의 무축, 무당이라는 표현이 좀 그러네요. 제사장으로서 통치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의미에서 신정통치라고 일합니다. 당시에는 백성이라고 하는 뜻이, 지금은 백성이라고 하는 뜻이 피지배계층을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 백성이 지배층을 뜻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각골 문자를 보게 되면은 모방자를 쓴 방이라고 하는 글자가 등장하게 되는데 이 방이라고 하는 글자는 상, 즉 은나라의 지배를 받는 혹은 은나라의 왕을 자기의 상전으로 모시는 이런 제후국가들이 아니라 은나라, 상나라의 적대적이었던 독립국가를 뜻합니다. 대표적인 게 귀방이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 귀방은 학자들에 따르면은 그 이후에 나타났던 흉노라고 하는 유목민 집단이었다라고 합니다. 상, 즉 은나라의 뒤를 이어서 국가를 세웠던 주나라도 주방으로 기록이 되어 있었습니다. 이들이 남겼던 문자를 각골문이라고 하죠. 이 상왕조 시대에는 청동으로 만든 각종 그릇들을 이용하는 청동기 문화가 있었습니다. 물론 그릇뿐만 아니라 무기들도 청동으로 만들었죠. 그리고 사기봉기와 지금 각골문을 보게 되면은 처음에는 임금의 자리, 왕의 자리를 형제상속을 하다가 후반기로 가면은 부자상속으로 바뀌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한번 들어보셨을 주지육림이라고 하는 단어가 바로 이 상나라, 은나라에서 나오게 되는데 이거는 상나라, 은나라의 마지막 왕이었던 폭군의 대명사죠. 하나라의 마지막 왕이었던 걸왕과 더불어 폭군의 대명사인데 이 주왕이 연못을 파가지고 연못에다가 술을 채우고 주변에 나무에다가 고기 육포를 걸어놓은 다음에 그 연못에 뛰어들어서 술을 마시고 이제 안주가 필요하면은 나무에 걸려있는 고기 육포를 먹었다라고 해서 주지육림이라고 해서 주지육림은 사치와 향락을 상징하는 대명사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이제 음식 문화를 연구하는 학자들을 보게 되면 이 주지라고 하는 게 실제로 연못에다가 술을 채웠는지는 모르겠는데 이런 것들이 상왕조에서만 있었던 게 아니라 그 이후에 춘추중국 시대 여러 나라 심지어는 한나라 때에도 존재했다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이 시대에는 순장 문화가 있었습니다. 지금 은어를 가보면 사람과 말, 소 이런 가축들을 순장했던 모습들을 볼 수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사진은 약간 흐릿하죠? 이거는 제가 한 호텔에서 찍은 사진입니다. 정주 상성이라고 하는 거대한 도시인데 여러분이 다큐멘터리 상하문명에서 상성의 규모를 잠깐 보셨을 겁니다. 상당히 큰 지역이고 아마도 즉 은나라의 여러 수도 가운데서 하나였을 것입니다. 제가 갔던 2014년에는 이 성벽 위에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사람들이 걸어 다닐 수 있도록 이런 산책로를 만들었습니다. 다음 보시는 지도는 각골문입니다. 각골문은 한자의 기원이 되는 문자라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이걸 이제 점을 치기 위해서 거북딱지나 짐승의 뼈에 구멍을 뚫고 열을 가하게 되죠. 그렇게 되면은 여기서 이제 그 충격 때문에 금이 갈라지게 되는데 그 갈라진 금의 모습을 보고 점을 쳤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갈라진 무늬들이 점차 발전해서 글자가 됐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지금 보시고 있는 그림은 각골문자와 자를 대조한 겁니다. 보면은 많이 좀 비슷해 보이죠. 지금 보시고 있는 사진은 여러 가지 청동기로 만든 그릇입니다. 지금 보시고 있는 거는 주로 그 긴 막대기의 끝에 꽂아서 만들었던 창입니다. 기로
쓰는 거를 모라고 하죠. 지금 보시고 있는 게 청동기인데 오른쪽에 있는 걸 보시면은 어떤 중국 여성이 사진을 찍고 있죠. 대충 보게 되면은 이 청동기가 사람 크기의 한 절반 이상 정도 됩니다. 상당히 크다라고 하는 거를 이제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 보시는 청동기 만드는 방법은 이미 다큐멘터리에서 설명이 되어 있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고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있는 조개무지와 조개화폐, 이 당시에도 전 세계에서 최초로 이제 화폐처럼 사용됐던 게 조개인데 이 은어에서도 이런 조개화폐와 조개무지가 발견이 되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는 거는 부호묘라고 하는데 부호는 무정이라고 하는 임금의 왕후였던 사람인데 기록을 보게 되면 이 여성이 실제로 군대를 이끌고 전쟁에 나가서 싸웠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왼쪽에 보시는 이 동상을 보시게 되면은 이 여성이 도끼를 들고 있는데 도끼라고 하는 거는 이제 천자가 통치 혹은 이제 군대를 지휘한다라고 하는 거를 상징하는 그런 유물인데 일종의 여종사임을 상징하기 위해서 도끼를 들고 있는 조각을 만들었습니다. 이 상나라, 은나라의 청동기 문화는 서로 영향을 주고받았다라고 합니다. 이 지도는 서로 영향을 주고받았다라고 하는 점을 나타낸 그런 지도입니다. 이어서 주왕조에 대해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왕조 시기는 서주시대와 동주시대로 나뉘게 됩니다. 서주시대는 기원전 11세기부터 기원전 771년까지, 동주는 771년부터 진나라가 통일했던 221년까지. 사실 동주는 그 전에 망하게 되는데 시대라고 하는 의미에서 동주시대는 기원전 221년까지라고 합니다. 주왕조에서 배워야 될 주요 키워드는 이 네 가지입니다. 봉건제, 천명사상, 종법제, 정전제. 주나라에서는 이 네 가지를 기억하시면 됩니다. 봉건제, 천명사상, 종법제, 정전제. 먼저 봉건제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나라는 기록에 따르면 원래 은나라, 상나라의 제후국이었는데 주나라의 무왕이 군대를 이끌고 은나라를 공격을 해서 상나라, 즉 은나라를 정복을 한 다음에 중국에서 지배적인 그런 국가가 됐죠. 주나라는 은나라를 멸망시킨 다음에 넓은 영토를 지방관을 파견해서 통치를 했던 게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자기네들의 일족을 대후로 임명을 해서 각 지역으로 파견해서 통치를 하거나 혹은 상나라 즉 은나라의 지배를 받았던 여러 토착 세력들을 제후로 이제 인정을 하면서 통치를 하는 이런 방식을 취했습니다. 그래서 봉건제라고 하는 거는 주나라가 여러 지역에 있었던 토착 세력 혹은 자신의 일족들, 왕족들을 여러 지역의 지배자로 임명을 하게 되면서 공후백자남이라고 하는 자귀를 줍니다. 그래서 이제 자기들이 통치하고 있는 지역에서는 이제 왕처럼 절대적으로 군림을 하지만 주나라의 왕의 신하로서 왕을 섬기게 하는 이런 제도를 뜻합니다. 다음으로 천명사상을 간단하게 살펴보면은 천명사상이라고 하는 건 천명은 하늘의 명령입니다. 하늘의 명령을 받들어서 온 지구를 통치한다라고 하는 게 천명사상의 가장 기본적입니다. 인류학적으로는 신의 뜻, 신탁이라고 하죠. 이런 신의 뜻을 일반 백성들한테 이야기를 하면서 통치한다라고 해서 무추강 샤먼킹으로 해석을 하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의 군주를 천자라고 하죠. 천자는 하늘의 아들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천명, 즉 하늘로부터 온 세계를 통치하라고 하는 그런 명령을 받은 사람이 천자라고 불리게 되는데 하늘의 아들이라고 불리게 되면서 이제 온 세상을 통치한다라고 하는 게 천명사상의 가장 기본입니다. 그런데 천자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 사실 천자, 하늘의 아들, 신의 아들이라고 하는 거는 대부분의 국가에서 통치자들이 자기네들의 신의 아들, 하늘의 아들이라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우리나라는 약간 겸손한지 하늘의 아들이 아니라 하늘의 손자죠. 당군왕검도 그 천재의 아들이었던 환웅이 낳은 아들이기 때문에 손자인데 근데 대부분의 이런 천자 혹은 신의 아들이라고 불렸던 사람들이 신과의 혈통을 강조합니다. 즉 신과 인간이었던 여성 사이에서 태어난 자식들이 이제 왕이 된다라고 하는데 중국에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하늘과의 혈연을 강조하는 게 아니라 아무런 혈연 관계가 없더라도 하늘로부터 통치하라고 하는 명령을 받은 사람이 천자입니다. 혈통을 강조하는 다른 나라와 다른 점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으로 종법제는 가족 질서입니다. 종법이란 주나라의 가계에 적용되었던 규약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쉽게 말하면 한 집안에 첫째 아들이 있죠. 첫째 아들이 있으면은 둘째, 셋째, 넷째 이런 아들들은 첫째 아들에 절대적으로 복종을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집안에서 가장 우두머리인
종손에 해당하는 사람이 그 집안을 통치하는 이런 거죠. 그런데 이때에는 주나라의 천자가 자기의 아우들이라든지 조카라든지 이런 사람들을 제후로 임명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제후들은 천자한테 임명을 받았으니까 당연히 신하이기도 하지만 가족들의 그 족보 혈통을 보게 되면은 당연히 그 집안에서 가장 종손에 해당하는 사람한테 절대적으로 의존을 해야 되는 제도입니다. 그리고 제후들도 마찬가지로 자기가 통치하고 있는 나라에서는 자기 아우들을 경이나 대부 로 임명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 여기서도 혈통에 따라서 자기가 종손이 되니까 소종에 해당하는 사람들이 종손인 대종을 섬기고 절대 복종해야 되는 거죠. 마찬가지로 경이나 대부로 임명이 된 사람들도 마찬가지로 다른 일족들, 다른 혈통에 있는 사람들이 거느리게 됩니다. 그래서 주라고 하는 나라는 희성인 주천자와 주천자들이 각 지역의 이제 봉건제를 통해 가지고 봉건했던 여러 제후들과 대종과 소종 관계를 이루게 되면서 일종의 가족 간의 질서를 통해 가지고 국가를 유지하는 거죠. 제후들도 마찬가지고 경이나 대부 같은 이런 지배층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종법제의 장점은 이런 혈통을 가지고 피는 물보다 진하다라고 하죠. 혈통을 가지고 주나라를 통치할 수 있다라고 하는 장점이 있는데 단점은 계속 이제 세대가 계속 이어지게 됨에 따라서 1대, 2대, 3대, 4대, 5대, 6대, 7대 그래서 1대, 2대 때는 이런 혈연 관계를 통해서 통제가 가능했는데 6대, 7대가 되면은 서로 혈연 관계가 멀어지게 되면서 가족 관계를 통한 지배 방식이 점점점 효과가 없어지게 됩니다. 특히 이런 종법제가 완전히 형해화되면서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했던 그런 게 춘추시대 말기에 되면은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게 되죠. 이 종법제를 통해서 지배계층이었던 사람들을 그 국인이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 이 종법제를 유지하는 가장 기본적인 게 제사입니다. 그래서 자기네들이 같은 조상에서 나온 같은 혈통이라고 하는 거를 서로 상기를 시키면서 자기네들이 사회적 지위를 재확인하고 자기네들의 결속력 다지게 되는 거죠. 국인이라고 하는 용어가 등장하게 되는데 여러분들이 사서 오경들을 보게 되면은 주로 철학하시는 분들이나 문학하시는 분들은 이거를 국인으로 해서 나라 사람이라고 번역을 하는데 이건 이제 잘못된 번역입니다. 국이라고 하는 거는 당시에 주나라 혹은 밑에 있던 제후국들의 수도를 국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래서 이제 국인이라고 하는 거는 수도에 사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뜻인데 이게 그 지배층을 형성하게 되는 거죠. 이들은 전쟁의 의무가 있었고 농경이라고 하는 생산 활동에는 종사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들을 다른 말로 전사계급이라고 할 수가 있죠. 세계사를 보면 세계 여러 나라들의 지배층들은 원래 폭력, 무력을 소유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전사계급이었죠. 중국 처음에는 전사계급이 지배계급으로 통치를 하게 됩니다. 이들은 이제 국가의 중대사에 참여하게 됩니다. 그래서 천자가 절대적인 권력을 행사를 하기도 하지만 이런 그 지배층들이 모여서 여러 가지를 이제 중대사를 논의하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뭐 굳이 말하자고 하면은 삼국시대의 고구려 백제 신라에서 있었던 뭐 제가평이의 화백제도, 정사함제도 이런 거와 되게 비슷하다라고 할 수가 있겠죠. 당시에 이들은 무술과 간단한 교양을 배웠습니다. 이런 것들을 가르치는 게 스승사자죠. 그 다음에 역사사자라고 하는데 이 사와 사라고 하는 사람들이 교육을 담당했다라고 합니다. 이들이 배웠던 교육을 육예라고 하는데 이게 나중에 국가에서 군자들이 배워야 되는 6가지 주요한 지식이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죠. 지금 보시는 거는 정전제입니다. 여기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정전제라고 하는 거는 저 땅을 9등분으로 나누게 되면 그 모양이 우물정자와 비슷하다라고 해서 정전제라고 합니다. 가운데 있는 토지 혹은 9분의 1은 8가구의 사람들이 공동으로 경작을 해서 그 지배층들한테 바치고 자기의 땅을 경작을 해서 먹고 사는 제도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서양 중세의 장원에 있었던 농노와 요새는 농노라는 표현보다도 부자유 농민이라는 표현을 많이 씁니다만 그런 것과 좀 많이 비슷한 형태죠. 여기서 보시는 건 정전제 문헌입니다. 여러분들이 한문 해석을 못할 것 같아서 옆에 해석을 해놨는데 정전제는 앞에서 보신 그런 그림을 보시면 대충 이해를 하시기 쉬울 겁니다. 그런데 이 한문 원문과 번역문은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게 좋죠. 임용고사 문제의 객관식이긴 합니다만 한번 출제가 되어 있었습니다. 이 한문에서 가장 여러분들이 암기를 해야 될 해석을 못하더라도 딱 보면은 이게 정전제라고 할 수 있는 거를
알 수 있는 키워드가 우물정자. 우물정자가 지금 2번 나오죠. 우물정자라고 하는 거랑 공전입니다. 그래서 우물정자와 공전이라고 하는 단어가 동시에 나오면 이게 정전제 문헌이라고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사진은 대우정이라고 하는 청동기 유물입니다. 서주의 강왕이 우라고 하는 인물에게 선사한 청동기인데, 왼쪽에 보시는 것처럼 혹은 이제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이 청동기 안에다가 한자를 새겼습니다. 당시 주나라 왕은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이런 청동기를 하사를 하는데, 이게 지금의 일종의 문서 같은 거죠. 그 안에다가 여러 가지 기록들, 예를 들면은 제후로 임명을 한다라는 기록이라든지, 여기 있는 것처럼 우라고 하는 인물한테 주나라의 역사를 설명을 하면서 몇 가지 이제 훈계하는 이런 내용들을 적어서 제후나 신하들에게 하사했다라고 합니다. 주나라가 몰락했던 이유는 몇 가지가 있습니다. 주왕의 정치적 위상이 실추했다. 그 다음에 봉건적인 신속 관계가 이완됐다. 경제생활을 공동으로 영위하는 공동체가 해체되었다. 토붕, 와해 이런 표현이 있게 되는데, 주나라 유왕이라고 하는 왕이 포사라고 하는 미녀에 빠져 있었는데, 포사를 너무나 사랑한 나머지 황후 신씨를 패하게 됩니다. 패하고 이 포사를 이제 왕후로 임명하게 되는데, 이에 앙심을 품었던 신이라고 하는 제후국, 이 시후가 견융이라고 하는 이민족을 끌어들여서 주나라의 수도였던 호경을 공격을 하게 됩니다. 유왕이 살해가 되고 호경이 함락이 되면서 주나라는 잠깐 멸망하게 됩니다. 이 유왕의 아들 의구라고 하는 이 사람이 이제 나중에 왕조를 재건하게 되는데, 호경의 수도를 둘 수 없어서 나급, 지금의 하남선 낙양으로 천도하게 됩니다. 그래서 유왕 시기까지를 서주, 나급으로 천도한 평왕부터를 동주라고 해서 구분을 하게 됩니다. 평왕이 수도를 그 나급으로 옮기게 되는데, 이 서주시대 때는 그나마 주나라 왕이 제후들에 대해서 절대적인 권력을 행사를 했습니다만, 이 평왕 이후에는 주나라 왕의 권위뿐만 아니라 세력, 권력이 약해져서 형식적인 유명무실한 군주에 불과하게 되고, 그에 있었던 제후들이 세력이 커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동주 시대는 제후, 여러 지역에 있었던 제후들이 활동을 하는 그런 시대입니다. 그래서 동주 시대는 춘추전국 시대라고 불리기도 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선진시대 세 번째 춘추시대에 대해서 살펴봅니다. 1장에서는 춘추시대의 특징을 강의합니다. 2장에서는 춘추시대의 전쟁과 외교, 3장에서는 춘추시대의 정치, 4장에서는 서주와 춘추시대 국가구조, 5장에서는 춘추시대의 개혁을 차례대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춘추시대의 특징입니다. 앞의 강의에서 설명을 한 것처럼 주나라 평왕이 수도였던 호경을 버리고 나급으로 천도한 이후에 주왕의 힘은 약해졌습니다. 그래서 춘추시대, 즉 동주시대 주왕을 대신해서 강력한 제후가 중국 세계 질서를 유지하게 됩니다. 주왕을 공주, 즉 모두의 주군으로 받들게 됩니다. 이걸 이제 존왕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명목상의 천자로 인정을 합니다. 여러 제후들이 모여서 일종의 국제회담을 하고 여러 가지 사항을 결정하는데, 이런 모임을 회맹이라고 합니다. 참고로 주왕의 힘이 강했던 서주시대 조회 알련이라고 하죠. 제후들이 주왕을 직접 찾아뵙고 신하의 예를 갖추는 것이 일반적인 외교관계였습니다. 춘추시대의 또 다른 특징을 살펴보게 되면 춘추시대 초기 읍제국가 혹은 성읍국가에 불과했습니다. 이런 구체적인 의미는 나중에 다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몇몇 국가들이 주변에 있는 약소국들을 정복을 한 다음에 영토를 확장하게 됩니다. 일종의 영역국가가 탄생하게 됩니다. 그리고 춘추시대 중기 이후에 멸국칠현이라고 해서 주변에 있는 약소국을 정복한 다음에 그 지역에다 현을 설치하게 됩니다. 예를 들면 초나라는 기원전 7세기 초 건을 정벌하고 현을 설치하게 됩니다. 그리고 기원전 534년 진을 기원전 531년 채를 멸한 다음에 현으로 삼고 진공과 채공을 임명하게 됩니다. 이후에 초나라는 신, 시 등 42국을 정복하게 됩니다. 진시황의 진나라는 기원전 688년 현재 감숙성 천수시에 해당하는 기의 융을 정벌하고 규현을 설치하게 됩니다. 지금 산서성에 있는 진나라 춘추 5패 중에서 진문공의 진나라는 기원전 625년 진문공이 주왕으로부터 온, 원 등의 땅을 점령한 다음 현을 설치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후에 경대부들이 적대 세력을 멸한 다음 적대 세력들의 체읍을 현으로 만들고 분배하게 됩니다. 이러한 멸국치현 현상들이 초, 진 이런 나라들에서 본격적으로 행해지게 됩니다. 그 다음에 춘추 초기에 200여 개가 됐던 제후국은
한때 170여 개로 줄었다가 나중에는 10여 개로 그 숫자가 대폭 줄어듭니다. 그만큼의 100여 개가 넘는 많은 나라들이 정복당의 강력한 제후왕국의 영토가 되었다는 뜻이죠. 지금 보시는 지도는 춘추시대 지도입니다. 여기서 육각형으로 된 나라들이 춘추 5패라고 합니다. 가운데 있는 진나라, 오른쪽 동쪽에 있는 제나라, 동남쪽에 있는 오나라, 월나라, 가운데 남쪽에 있는 초나라, 이 5개를 춘추 5패라고 합니다. 그런데 사실 춘추 5패에 대한 기록도 진나라, 제나라, 초나라는 확실하게 어느 쪽이든지 춘추 5패에 들어가게 되는데 나머지 두 자리는 기록에 따라서 다릅니다. 여기서는 오나라와 월나라를 춘추 5패라고 표기를 했는데 다른 기록에 의하면 송나라, 송양공, 그리고 진나라, 진목공을 춘추 5패로 설명하기로 합니다. 앞에서 말한 것처럼 중국 고대 오행사상이 있었고 5라고 하는 숫자가 상당히 중요한 의미를 지녔는데 이때도 이런 패자들을 5개로 봤습니다. 그런데 막상 패자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은 혹은 국가는 진, 제, 초 이 세 나라밖에 없었기 때문에 억지로 나중에 여러 사람들이 2개를 끼워 맞추게 됩니다. 여기에서 붉은색 테두리에 노란색으로 칠해진 나라들은 주 왕실과 성이 다른 혈연적으로 아무리 관계가 없는 제후국들입니다. 반면 녹색으로 표시가 된 이런 나라 주 왕실과 혈연 관계가 있는 국가들입니다. 희성을 가진 국가들입니다. 이런 국가들 중에서 상당수 국가는 초나라와 가까운 이런 국가들 기, 용, 신, 당, 등, 방, 황, 허 이런 나라들은 대부분이 초나라의 정복이 됩니다. 춘추시대의 전쟁과 외교에 대해서 간단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춘추시대 초반기 강력한 국가가 정나라였습니다. 이 정장공 시기에 주나라 환왕과 싸워서 주왕의 군대를 대파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어서 주변에 있는 약소국들 사이에서 군림을 하게 되는데 불행하게도 이 정장공은 패자라고 불리지는 않습니다. 정장공이 죽은 다음 군주 자리를 두고 일족들이 싸우는 바람에 정나라의 힘이 약해지게 됩니다. 그때 강해지게 됐던 나라가 초, 제, 진 이 세 나라입니다. 대체적으로 춘추시대 남방의 강국이었던 초나라가 점차 북쪽으로 영토를 확장하는데 이 초나라를 막기 위해서 북방에 있는 여러 제국들이 힘을 합쳐서 초나라에 대항하는 형세였습니다. 처음 여러 초나라를 대항하는 여러 동맹국의 맹주가 됐던 나라가 제나라이고 그 다음은 지금 산서성에 있는 진나라입니다. 제환공과 진문공이 대표적인 패자였습니다. 물론 그 이후에 4강 체제라고 합니다만 이 가운데에서 남방의 초나라가 가장 강했고 이 시기 진나라가 초나라에 대적할 수 있는 그런 국가가 되긴 합니다. 진제, 진초라고 하는 4개 국가가 서로 각축을 벌이는 4강 체제가 됐다라고 하는데 그 이후에 절대 강자가 없는 시대가 됩니다. 그러나 남방의 초와 북방에 있었던 진나라가 그나마 강력한 국가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제후국들은 서로 싸우다가 결국 전쟁을 하지 말자라고 하는 일종의 평화 조약을 맺게 됩니다. 이런 평화 조약을 미병회의라고 합니다. 2차례에 걸쳐서 미병회의를 개최하게 되죠. 북방의 강국인 진나라, 남방의 강국인 초나라 사이에 있었던 송나라의 대부 화원이 기원전 579년, 향수가 기원전 546년에 주도해서 2차례에 걸쳐서 일종의 평화 조약을 맺게 됩니다. 곡물의 이동과 사신의 왕래를 보장하는 조치를 취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 미병회의는 금방 깨지게 되고 전쟁은 계속됩니다. 그 이후에 동남쪽에 있는 장강 하류 지역에서 오나라와 월나라가 등장하게 됩니다. 오왕 함녀가 한때 초나라의 수도였던 영을 점령하는 등 강했었고 함녀의 아들이었던 부차는 월나라를 공격해서 구천의 항복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구천은 나중에 복수의 칼날을 걸게 되고 이거를 상담이라고 하죠. 그 이후에 오나라를 정복하게 됩니다. 그리고 월나라는 수도를 낭야로 옮기게 되는데 이때 동방에서 가장 강력해서 동방에 있는 여러 소국들의 맹주가 됩니다. 그 이후에 동방의 강국이었던 진나라가 지배층의 내분으로 망하게 되는데 위씨, 조씨, 한씨 이 세 가문이 진나라를 셋으로 나눠 먹게 됩니다. 나중에 주나라 위화랑한테 뇌물을 바치고 정식으로 제후로 인정받습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것이 춘추시대 전쟁과 외교의 대략적인 흐름이었습니다. 춘추 5패는 앞에서 설명한 것처럼 제, 진, 초 이 세 나라와 나머지 두 나라입니다. 이 두 나라는 기록에 따라서 오와 월을 집어넣는 경우도 있고 송과 진, 진시황제의 진나라를 집어넣는 사서도 있습니다. 자세하게 춘추시대의 주요한 사건들을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춘추 5패는 아니지만 초창기에 가장 강력한 국가가 정나라였습니다. 정나라는 장공이 나타나 한때 강성했습니다.
기원전 705년 주황왕과 제후국의 연합군을 격파하게 됩니다. 그래서 강성해지게 됩니다. 그러나 정나라는 패자가 되지는 못했는데 그 이유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정나라는 땅이 좁고 교통의 요지여서 주변에 여러 나라들이 있었습니다. 송, 위, 진, 채 같은 나라들로 포위되어 있어서 이들과 전쟁을 하게 되면서 반포위 상태가 되었고 이들을 완전히 물리치지 못했기 때문에 더 강성해질 수가 없었습니다. 두 번째는 이전에 설명을 한 것처럼 장공이 죽은 다음 군주의 자리를 두고 계속 문쟁이 일어나서 날로 쇠약해지게 됩니다. 세 번째, 정나라가 황하 이남에 있는 지역이었는데 교통의 요지였기 때문에 북방에 있는 초나라의 공격을 자주 받았습니다. 나중에 북방과 남방에 있던 강국이었던 진나라와 초나라 사이에서 샌드위치 상태 혹은 고래 싸움에 새우등 터지는 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강해질 수는 없었습니다. 처음으로 패자가 된 나라는 제나라입니다. 제나라는 지금의 산동성 북부 지역에 있던 국가입니다. 춘추시대 초기에 이미 강대져서 희공은 소패라고 불렸습니다. 희공은 기원전 698년 후 아들 양공이 즉위했습니다. 양공은 일찍이 노환공을 죽이고 690년 주초의 본국이며 제나라와 동성인 기나라를 멸망시켰습니다. 이전에 기나라의 제후가 제나라 군주를 모함을 해서 주왕이 제나라 군주를 팽살, 즉 가마솥에 삶아 죽이는 형벌에 처한 적이 있었습니다. 이 원수를 갚은 것입니다. 양공은 자기 여동생 문광과 이때 문광은 노환공 부인이었는데 근친상간을 하게 됩니다. 그러던 와중에 결국은 686년에 사촌동생이었던 공자 무지에게 살해됐습니다. 이때 양공에게는 두 동생이 있었는데 규와 소백이었습니다. 큰 동생 규는 관중과 소홀이 보좌했고 작은 동생 소백은 포수가가 보좌했습니다. 소백은 양공 때 거 나라로 망명했고 규도 양공이 피살되자 노나라로 망명했습니다. 공손무지가 살해되자 노나라는 공자 규를 귀국시켜 계승하려고 하였으나 제나라의 유력한 시족인 국고 두 집안이 비밀리 소백을 불러들였습니다. 그래서 소백이 먼저 제나라에 도착해서 즉위했으니 이 사람이 곧 환공입니다. 사실 이때 비하인드 스토리를 살펴보면은 공자 규의 신하였던 관중은 소백이 먼저 도착할 거라고 생각하고 미리 따라가서 소백을 화살로 쐈습니다. 그래서 소백이 화살 맞는 모습을 보고 돌아왔는데 사실 소백은 화살이 허리띠에 맞았는데 이때 죽은 척 연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동생 소백을 죽였다는 말을 들은 공자 규는 천천히 제나라 수도 임치로 향했던 반면에 소백은 재빨리 제나라 수도 임치에 도착하면서 즉위하게 됩니다. 결국 공자 규는 생포되고 살해되었습니다. 그래서 규의 신하였던 소클과 관중도 죽어야 됐는데 포수가의 탄원으로 관중은 살아나고 환공의 신하가 되었습니다. 이 관중이 환공을 춘추시대 첫 번째 패자로 만든 유능한 인물입니다. 환공은 주변에 있는 한 제후국들을 구해줬습니다. 기원전 681년 환공은 총나라의 내란을 평정했습니다. 환공은 기원전 664년 산융의 침입을 받은 연나라를 구하였고 기원전 662년과 659년에 적의 침입을 받았던 형나라를 구했습니다. 기원전 660년 적의 침입을 받아서 수도까지 뺏긴 위나라를 구하고 나중에 수도를 남쪽으로 옮기게 됩니다. 환공은 북방에 있는 여러 제후국들을 규합을 하고 초나라와 맞서게 됩니다. 당시에 초나라는 소, 무왕, 문왕, 성왕 3대의 주변 국가들을 정복을 한 다음 영토를 확장했습니다. 이때 제나라는 656년 초나라 편이었던 채나라를 공격했습니다. 노, 송, 진, 위, 정, 조, 허 등 8개 국가와 연합해서 초나라를 정벌했습니다. 이어서 초나라 영토로 침입하게 됩니다. 이때 초나라는 제나라를 비롯한 8개국 연합군과 싸울 생각을 하지 못하고 사실상 항복에 해당하는 회맹을 청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연합군들은 소릉으로 물러나서 초나라와 맹약을 체결했습니다. 이때가 바로 환공의 최전성기였습니다. 이후에 환공은 주 왕실의 계승 분쟁에도 개입하게 됩니다. 그래서 기원전 652년 제후들을 거느리고 태자정을 왕으로 옹립하게 됩니다. 이 사람이 주 양왕입니다. 기원전 649년 왕자대가 융과 함께 주나라를 공격하자 환공은 관중에게 이를 평정하게 했습니다. 이처럼 환공은 주 왕실을 지켰을 뿐만 아니라 여러 제국들을 구해주었고 초나라의 침입을 막는 등 춘추시대 최초이자 대표적이자 전형적인 패자가 되었습니다. 환공 이후의 패자들은 주 왕실을 두고 이걸 존왕이라고 하죠. 주변에서 침입을 하는 동적이라고 하는 이민족들의 침입을 막는 양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존왕양이라고 하는 중요한 목표를 실천하게 됩니다.
다음에 패자가 됐던 나라는 진나라입니다. 제나라는 기원전 643년 환공이 죽은 다음 계승분쟁으로 역시 혼란하게 되고 나중에 국력이 쇠퇴하게 됩니다. 이때 환공의 아들들이 서로 군주가 되기 위해서 싸우느라 장례도 치르지 않아서 환공의 시체에서 벌레들이 나올 정도였다라고 합니다. 이때 양공이 공자 소를 옹립하게 되는데 그러나 그 이후에 제나라는 송나라와 여러 나라들의 내정간 속으로 나중에는 힘이 약해지게 됩니다. 이때 한때 송양공은 제나라의 계승 분쟁에 개입하였고 주변에 등, 조, 주 등 약소국들을 복속시키면서 초나라와 패권을 나누자고 요구하였습니다. 초나라는 송나라를 발톱의 때처럼 생각을 했었죠. 그래서 겉으로 이런 요구를 들어주는 척했습니다. 기원전 639년 송양공은 소, 진, 채, 정, 허, 조 등과 우라고 하는 지역에서 패맹했습니다. 그러나 이때 초나라는 복병으로 양공을 생포하고 송나라를 정벌했습니다. 이에 송나라는 굴복하게 되었고 초나라는 송양공을 석방하였습니다. 송양공은 다음 해인 기원전 638년 정나라를 정벌했습니다. 그런데 이 정나라를 구원하러 온 초나라와 홍수에서 싸우게 됩니다. 당시 초군은 아직 강을 건너는 중이었는데 송나라의 한 신하가 양공에게 이 틈을 타서 공격하자고 했으나 송양공은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또 초군이 강을 건넜으나 아직 진을 정비하지 못했을 때 그 신하가 또 양공에게 공격하자고 했으나 송양공은 여전히 응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다음에 초군이 완전히 전열을 정비한 다음에 공격을 했는데 그 결과 송나라는 크게 패했습니다. 그리고 송양공은 화살을 맞고 부상을 입어서 기원전 637년 죽고 말았습니다. 송양공은 이런저런 핑계를 대면서 자기의 패배를 합리화했다라고 하는데 이런 송양공의 어리석음을 송양지인이라고 합니다. 어떤 기록에 의하면 이 송양공도 춘추 5패에 포함이 된다라고 하는데 이런 과정을 보면 동의하기가 않습니다. 그 다음에 강국이 됐던 나라가 진나라입니다. 산서성에 있던 진나라입니다. 이 진나라는 원래 주나라 성왕의 아우 당수구가 공해진 나라였는데 원래 당의 도읍을 정했습니다. 그래서 시경에는 이 나라의 국호를 당이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주평왕이 수도를 나급으로 옮길 때 진문후는 왕실을 호위하는데 큰 공을 세웠습니다. 기원전 745년 진소후는 숙부인 성사를 수도인 강에서 서남쪽 백여리에 떨어져 있던 고곡 이라고 하는 지역에 봉하게 되어서 진나라는 실제로 두 나라로 쪼개지게 됩니다. 그런데 소종인 고곡이 나날이 강해지더니 대종인 진공씨를 공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기원전 678년 고곡 무공이 소종의 신분으로 진을 찬탈하고 주왕씨를 매수해서 정식으로 제후로 인정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무공의 아들 헌공 시기에 강해지게 되죠. 헌공은 무공 시대에 1군을 2군으로 확대를 하게 되고 우, 회, 경, 곽, 위 등 여러 나라들을 정복해서 영토를 넓혔습니다. 이때 진나라는 분수유역, 사실상 지금의 산서성의 중부와 남부 지역을 점령했고 황하 이남 쪽으로도 영토를 확장했습니다. 헌공은 만년의 주색에 빠져 자기가 정복했던 여용 출신의 미인인 여희를 총애했습니다. 여희는 해제를 낳았고 여희의 여동생은 탁자를 낳았습니다. 헌공은 이 두 여성을 총애하게 됩니다. 여희는 자기 아들인 해제를 후계자로 삼으려고 해서 백예송사를 벌여서 헌공에게 태자와 여러 아들들을 내쫓게 했습니다. 태자 신생은 여희의 모함으로 결국은 스스로 자살하게 되고 중이와 이호 두 사람은 결국 망명을 하게 됩니다. 기원전 651년 헌공이 죽자 태제가 즉위했습니다. 그러나 대신이었던 이극 등이 태자 신생의 부하들 등 여러 무리들을 규합해서 반란을 일으켜서 해제를 죽였습니다. 해제의 동생이었던 탁자가 즉위했으나 또 죽였습니다. 그 이후에 해외로 망명했던 이호가 진나라, 여기 있는 진나라는 지금의 섬서성에 있는 진나라, 진시황제의 진나라입니다. 진나라의 도움을 받아서 즉위하게 됩니다. 이 사람이 해공입니다. 해공은 자기를 군주로 옹립하면 땅을 떼주겠다라고 했으나 약속을 지키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진목공이 기원전 645년에 진나라를 정복하고 해공을 사로잡았습니다. 기원전 637년 해공이 죽고 해공이 즉위했습니다. 해공은 진목공의 딸인 부인을 내쫓았습니다. 그래서 진나라는 이 해공을 내쫓고 중이를 진나라의 군주로 옹립하려고 합니다. 중이는 진나라 도움을
부름을 받아서 군주가 되었습니다. 중인은 망명하면서 12년 동안에 위, 제, 조, 송, 정, 초, 진 여러 나라들을 7년 동안 돌아다녔습니다. 원래 평범한 망명객일 뻔했는데 진목공의 도움으로 군주가 될 수 있었습니다. 기원전 636년 주 양왕이 황후를 패하자 왕자 대가 적인들을 거느리고 주나라를 공격했습니다. 이때 양왕은 피해서 정나라로 옮겼습니다. 그 다음에 기원전 635년 진문공이 군대를 일으켜서 왕자 대를 죽이고 양왕을 다시 수도로 환도시켰습니다. 진나라는 기원전 633년 송나라를 공격한 초나라와 싸우게 되고 다음 해인 기원전 632년 위나라 땅이었던 성복에서 초나라와 싸우게 됩니다. 그리고 이 전쟁에서 승리하게 됨으로써 남방의 강국이었던 초나라를 꺾고 사실상 북방 여러 제후들 사이에서 우두머리가 됩니다. 이후 초나라는 장왕 시대에 강성해졌습니다. 초장왕은 용, 서 등 국가를 멸망시키고 중원에 있었던 송, 정, 진, 육혼용 등을 공격했습니다. 기원전 597년 필이라고 하는 지역에서 진나라 군대를 대파했습니다. 이 이후에 초장왕이 여러 제후국 사이에서 맹주가 되었고 세 번째로 패자가 됩니다. 그러나 그 이후 진나라의 도공이 당시 패자가 되었다라고 하지만 이때부터는 비록 북방의 진나라와 남방의 초나라가 강하긴 했지만 절대 강자가 등장하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앞에서 설명한 것처럼 기원전 546년 송나라의 대부였던 향수가 미병회의를 개최하게 됩니다. 이때 10여 개 국가가 참가했습니다. 이 두 차례의 미병회의 이후 초나라는 여전히 강성했던 반면 북방의 강국이었던 진나라는 군주의 힘이 약해지게 되고 지배층이 분열하게 되면서 힘이 약해지게 됩니다. 그러나 이 강력한 초나라에게 패심의 일격을 강한 나라가 있으니 바로 오나라입니다. 오나라는 기원전 12세기 말 태백이라는 사람이 나라를 세웠다고 합니다. 태백의 19세손 수몽 시대 왕을 칭하게 됩니다. 이 수몽은 초나라에서 진나라로 망명했던 신공 무신의 도움을 받아서 활쏘기와 마차 몰기, 진법 등 전쟁 기술을 받아들여서 강대국이 됩니다. 오왕 함녀가 옛 초나라의 신하였던 오원, 오자서라고 하죠. 그리고 손자병법을 썼던 손무의 보필을 받아서 더욱 강력한 국가가 됐고 기원전 506년에 초나라를 정벌하게 됩니다. 그리고 결국 초나라 수도를 점령했습니다. 그러나 이때 오나라 군사들은 전리품 획득 문제로 서로 싸우게 되고 이때 월나라가 오나라를 침입했기 때문에 침입했습니다. 게다가 수로 도피를 했던 초소왕은 진애공에게 출병을 요구해서 공동으로 오나라를 공격을 하게 됩니다. 이런 상황에서 오나라는 초나라의 수도였던 영을 포기하고 돌아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오왕 함녀는 월나라에게 복수하기 위해서 기원전 496년에 월나라를 공격했습니다. 그러나 오왕 함녀는 휴리 전투에서 패하고 다리 부상으로 죽었습니다. 함녀는 아들 부차에게 자기 원수를 갚아달라고 했습니다. 부차가 즉위한 이후에 기원전 494년 구초라고 하는 지역에서 월나라 군대를 대패했습니다. 이때 구초는 군사 5,000명을 거느리고 회계로 물러나면서 오나라에게 화친을 구했는데 부차는 이를 받아들이게 되고 월나라를 속국으로 삼았습니다. 이후 부차는 기원전 487년 오나라를 격파하고 사수해서 맹을 맺었습니다. 그 이후 제나라를 공격했습니다. 이처럼 부차가 북방에 관심을 가지고 군대를 동원하는 사이에 월왕 구초는 복수를 준비했습니다. 기원전 482년 부차는 황지 제나라 땅입니다. 제후들과 회맹했는데 이때 노애공과 진정공이 참여했습니다. 부차가 맹주가 되었는데 이때 월나라가 오나라의 수도인 고소를 공격하게 됩니다. 결국 황지의 회맹에서 맹주가 되는데 성공은 하지만 오나라로 돌아온 부차는 월나라와 전쟁을 하게 됩니다. 10여 년에 걸친 전투에서 오나라는 월나라에게 패하게 되고 오왕 부차는 기원전 473년 자살하면서 오나라가 멸망합니다. 그 이후 월왕 구초는 오나라를 멸한 후 중원 지역으로 세력을 확대하려고 했습니다. 월왕 구초는 진 두 나라와 서주에서 회맹하였습니다. 그 이후 구초는 낭야 지역으로 천도하면서 동방에 있는 여러 나라들을 복속시켰습니다. 이 월나라는 그 이후에 춘추시대 중기까지도 계속 이어지게 되는데 구천의 6세 손이었던 무광시대 때 초나라에 망하게 됩니다. 이어서 회맹질서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회맹은 원래 회와 맹의 약자입니다. 회는 모일의 자죠. 그래서 제후들이 모인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후들이 모이면서 여러 가지 국제적인 외교와 군사 문제 등을 논의하게 되는데, 이들이 이 논의를 하다 합의에 이르게 되면은 일종의 조약을 체결하게 됩니다. 이런 거를 맹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사료 기록에는 회맹 이런 식으로 이제 기록이 돼 있는데, 이런 것들을 뭉뚱그려서 회맹이라고 합니다. 춘추 시대의 대표적인 외교는 다자 외교였습니다. 절대 강자가 없는 그런 시대였기 때문에 여러 강대국들과 소국들이 모여서 서로의 이해관계를 논의를 하게 되는 거죠. 되게 회맹은 성이나 수정국가, 수도가 아닌 들판 혹은 강가, 호숫가 이런 데에서 개최되었습니다. 당시 맹주, 즉 패자가 여러 제후들을 소집해서 당시 국제적인 현안을 논의하고 분쟁을 조절했습니다. 이들의 질서는 신속관계가 아닌 대등한 관계입니다. 이들이 만든 규범은 오늘날의 국제법과 유사하다고 합니다. 이런 회맹 질서를 통해 만들었던 규범은 조랑양이, 즉 주왕실을 두고 이민족들의 침입을 막는 겁니다. 두 번째, 협의를 통한 규범을 도출했습니다. 계절 존망이라고 해서 후대가 단절된 제후의 후사를 있게 해주었습니다. 이는 원래 중국인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게 제사가 끊기는 겁니다. 그리고 남의 제사를 끊는 거는 엄청난 원망의 대상이었기 때문에 후사가 끊긴 제후국 혹은 멸망한 제후국들을 다시 복국시켜 주었다라고 합니다. 대표적인 회맹이 규구의 회맹입니다. 기원전 651년 제, 노, 송, 위, 정, 허, 조가 참가했습니다. 5패 가운데 제나라 환공이 가장 뛰어났다. 규구의 모임에서 제후들이 희생을 묶어놓고 맹하게 글을 올린 뒤 희생의 피를 입에 바르기 전에 다음과 같이 약속했다. 첫째, 불효한 자를 죽이며 자기를 계승할 체자는 바꾸지 말며 첩을 본초로 삼지 않는다. 둘째, 현명한 자를 존경하며 인재를 길러 덕이 있는 자를 표창한다. 셋째, 노인을 공경하고 어린이를 사랑하며 손님과 나그네를 잊지 않는다. 넷째, 사에게 관직을 세습시키지 말며 관직을 겸직하지 말며 그들을 취할 때에는 반드시 구호해서 쓰도록 하며 대부를 마음대로 죽이지 않는다. 다섯째, 구부러지게 제방을 쌓지 말며 쌀수출을 막지 말며 토지를 주어 봉할 때에는 반드시 알려야 한다. 무릇 동맹을 맺은 우리들이 맹약한 뒤로는 우호적인 관계로 돌아갈 것이다. 그런데 지금 제후들이 모두 이 5가지 금약을 범하고 있다. 이 기록은 맹자 고자장구와 전 성공 12년조에 있다라고 합니다. 이 규구의 회맹은 대표적으로 여러 가지 문제를 논의한 회맹입니다. 이 규구의 회맹에서는 적어도 7가지를 논의했습니다. 가족 질서와 효경, 적의 확립, 그리고 불효자 처벌 이런 것들을 논의하게 되는 거죠. 혈연 질서의 기본인 효와 제를 강제함으로써 기층 사회단이었던 씨, 실, 가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인재 양성과 현명한 사람들을 존중하는 규약이 있습니다. 세 번째는 여행자, 즉 외교사절과 상인들을 보호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네 번째는 관제 개혁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 경대부를 믿고 경대부를 죽일 때는 국제적인 승인을 얻어야 된다. 여섯 번째, 치수와 제방을 쌓을 때 사전 협약을 맺는 겁니다. 상류에 있는 국가가 함부로 물길을 돌리거나 하게 되면은 하류에 있는 국가가 피해를 입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를 여러 나라들이 공동으로 사전 협약하도록 하는 조치를 취했습니다. 일곱 번째, 곡물 유통을 보장했습니다. 흉년이 들었을 때 흉년이 든 나라에 있는 사람들을 살리기 위해 가지고 다른 나라로부터 곡물을 수입할 필요가 있었는데 서로 간에 식량 유통을 방해하지 말자라고 하는 조항입니다. 이 규구의 회맹은 단순한 제후들 내부의 가족 질서와 국내 문제뿐만 아니라 자유로운 여행, 치수, 곡물 유통 등 중요한 무역과 외교 현안, 두 나라 이상이 해당이 되는 외교 현안도 같이 논의하게 됩니다. 다음으로 살펴보게 될 회맹은 북박의 맹입니다. 기원전 562년 진나라가 정, 송, 제, 노, 거, 기, 설, 조, 위 등 주 12국과 정나라를 정복한 직후에 맺게 됩니다. 우리는 함께 맹서한다. 곡식을 쌓아두고 이웃나라의 재난을 구하지 않는 일이 없으며 산천의 이익을 막고 독점하지 않고 타국에 간사한 사람을 보호하지 않으며 사악한 자를 신속히 제거하고 재난을 구하고 화란을 구제하며 호오를 함께하고 왕실을 받든다. 혹 이 명을 어기면 사신과 삼행의 신, 명산 명천의 군신들과 각족 제사를 받드는 신들, 선공과 선왕, 칠성 12국의 선조와 명신이 죽일 것이며 그 백성을 잃게 하고 멸족시킬 것이며 그 나라를 망하게 할 것이다. 앞에 있는 내용들을 보게 되면 구구의 회맹처럼 흉년의 곡물 유통을 허락을 한다든지 중요한 문제들을 의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후반부에 보시면은 저주의 문장이 있습니다. 이 당시의 사람들이 이런 저주를 무섭게 생각을 했기 때문에 이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은 그 나라에 저주를 퍼부어서 그 나라를 멸망시킨다라고 하는 저주는 이 약속을 지키게 하는 중요한 장치가 됩니다. 그래서
그래서 되게 회맹을 맺을 때 약속을 어기면 저주를 받는다라고 하는 구절이 삽입되었다라고 합니다. 다음으로 춘추 시대 정치를 살펴보겠습니다. 춘추 시대의 정치 가장 큰 특징은 하극상의 시대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주 환왕이 정 장군과 싸워서 패하게 됐죠. 주나라의 천재가 일개 제후국과 싸워서 패하게 되면서 주 왕의 권력이 약해지게 되고 제국들이 강성해지게 됩니다. 그런데 이런 제국들 중에서 노나라, 제나라, 진나라, 정나라 이런 나라들은 그 내부에 있었던 여러 대신들에게 군주들의 권력을 뺏기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학자는 공과 대부의 싸움이 벌어지게 되는데 이런 구도 속에서 국인, 지배층을 국인이라고 한다고 했죠. 그래서 백성들을 끌어들이기 위해서 호감을 사게 되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위민사상으로 발전했다고 주장을 하기도 합니다. 간단하게 하극상을 살펴보면 노나라는 삼환이라고 하는 집단이 있었습니다. 환공의 새 아우가 권력을 장악하게 됩니다. 원래 이 중법 질서에 따르게 되면은 군주와 촌수가 멀어질수록 권력과 혜택이 점점점 줄어듭니다. 그런데 환공의 아우였던 새 가문 맹손씨, 숙손씨, 개손씨 이 세 가문이 계속 권력을 장악하고 정에 임명이 되고 군사력을 장악하면서 원래 군주의 아우들이 권력을 장악하는 시스템이 무너지게 됩니다. 이 세 가문이 권력을 쥐게 되고 노나라 군주는 허수아비로 전락을 하게 됩니다. 노소공은 이 사만을 견제하기 위해 또 다른 대부였던 후씨와 결탁을 해서 개손씨를 공격을 했으나 사만이 연합해서 소공의 군대를 격파하고 소공은 제나라로 망명하게 됩니다. 그 이후 사만은 소공의 동생이었던 정공을 세웠습니다. 이로써 사만이 내정과 외교를 모두 장악을 하게 됩니다. 노나라 애공 역시 사만을 제거하기 위해서 월나라의 힘을 빌리려고 했으나 오히려 개손씨가 월나라에 뇌물을 바치면서 성공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 이후 노나라 공실은 완전히 유명무실하게 되고 이 사만이 결국은 군사와 영토를 나눠 가지게 됩니다. 그러나 하극상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이 사만의 신하들이 사만에 대항을 한 것입니다. 사만에 가신 가운데 개손씨의 신하였던 양호는 기원전 505년에 정변을 일으켜 사만을 억누르고 노나라의 정권을 잡았습니다. 이 양호는 나중에 사만이 단결해서 공격을 하는 바람에 패해서 망명을 하게 되죠. 공산분류라고 하는 사람도 한때 사만의 반기를 들고 세력을 확장했습니다만 성공하지는 못하게 됩니다. 다음으로 진나라의 육경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진나라는 헌공 이후 군주 계승 분쟁이 일어나게 되고 진문공은 자기 아들들을 해외에 있게 했습니다. 안에 있으면 서로 싸우게 된다고 하는 거죠. 그렇게 되니까 해외에 있던 공실 공족들이 군주가 되기는 하는데 해외에만 있다 보니 내부에 자기 세력이 없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성 대부들이 권력을 장악하게 되죠. 그런 다음에 이들이 군주들을 살해하는 일이 많아지게 됩니다. 기원전 607년 조천이 진영공을 살해하였고 기원전 573년 난서 중앙언이 여공을 살해했습니다. 그 이후 6개 집단이 권력을 장악하게 됩니다. 진나라의 경우는 원래 10여 가문에서 번갈아 차지하게 되는데 도공시대 때가 되면은 한, 조, 위, 지, 범, 중앙 6개 시족이 남아서 국정을 공동으로 맡아서 처리하게 됩니다. 이들 가운데 불화가 심해지게 되면서 기원전 497년 한, 조, 위, 지 네 가문이 진정공을 받들고 범, 중앙씨를 정벌하여 기원전 490년 완전히 멸망시켰습니다. 이후에 4개 가문이 남게 되는데 이때 지백유가 가장 강성했습니다. 기원전 458년 이 4개 세력은 범, 중앙씨의 영토를 똑같이 나누었는데 욕심이 많았던 지백유가 한, 조, 위, 삼가의 땅을 더 요구했습니다. 조씨가 응하지 않자 지백은 한, 위와 연합해서 조를 공격했습니다. 이때 조양자가 보낸 장맹담이라는 모사가 한, 위 두 집안의 우두머리를 찾아가 셋이 연합해서 지씨를 공격하자라는 제의를 하게 됩니다. 이 제의를 받아들였던 한, 위 두 세력의 군대가 지백의 군대를 공격하게 됩니다. 지백의 군대는 조나라와 한, 위 안팎에서 공격을 받게 되면서 패하게 됩니다. 한, 조, 위 세 가문은 지씨 일족들을 전부 다 죽이고 토지를 세 등분해서 나눠 먹게 됩니다. 이후 진유공시대 때 진공실의 토지는 강과 고국만 남게 되고 나머지는 이 세 가문의 소유가 되었습니다. 기원전 403년 이 세 가문의 뇌물을 받은 주 위어랑은 이 세 가문을 후로 승격시켰습니다. 그래서 정식으로 제후로 인정받게 됩니다. 이를 삼진이라고 합니다. 이 삼진 세력은 기원전 376년에 진공시대 나머지 영토마저 분배하게
하게 되자 진나라는 완전히 망하게 됩니다. 이 진나라가 셋으로 갈라지게 되는데 이 진나라의 분열은 지금의 섬서성에 있던 진나라가 동방으로 진출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이 삼진이 진나라를 삼분해서 힘이 약해지게 됐던 것이 서방에 있었던 섬서성의 진나라가 나중에 중국을 통일하는 데 결정적인 원인이 되었다라고 합니다. 다음으로 제나라의 전시입니다. 원래 전시는 진나라 여공의 아들 완이라는 사람에게서 시작합니다. 기원전 672년 진나라에서 내란이 일어나자 완은 제나라로 도피했는데 이때 환공이 공정이라는 직책을 주었고 성을 전시로 바꿨습니다. 이게 중국어를 좀 알아야 되는데 진은 전, 저는 티엔이라고 발음합니다. 진과 전자가 같은 발음이었는데 자기의 원래 성씨였던 진과 발음이 같은 전씨를 씨로 삼았다라고 합니다. 전완의 5세손이었던 전걸은 제경공을 섬겨서 처음으로 대부에 임명되었습니다. 전걸은 당시 착취하던 제나라 군주들과는 달리 백성들한테 은혜를 베풀고 작은 대로 세금을 받고 큰 대로에 바쳐서 백성들의 신망을 얻게 됩니다. 전걸은 경공이 죽고 아들 차가 즉위하자 또 다른 아들 양생을 즉위시킵니다. 그 이후 권력이 더 강해지게 되죠. 전항은 제간공을 죽이고 동생 평공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국내의 유력한 시족과 공족을 제거하고 수도였던 임치 동쪽의 넓은 지역을 자기의 영토로 삼았습니다. 이후 제간공 때 전항의 증손이었던 전화가 정권을 독점하게 됩니다. 기원전 391년 전화는 간공을 해상으로 이주시키고 위문우와 결탁해서 주왕실로 하여금 자기 자신을 승격시키도록 하였습니다. 그래서 기원전 386년에 정식으로 후로 승격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기원전 379년 제간공이자 전화의 아들인 전담은 간공의 마지막 영토를 점령하면서 완전히 제나라를 점령하게 됩니다. 그러나 전씨는 여전히 국호를 제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춘추시대의 오패였던 제를 성인 강씨를 따서 강제 혹은 씨인 여씨를 따서 여제라고 부르고 이 전씨의 제나라를 전제라고 불러서 멸하기도 합니다. 지금 보시는 도표는 춘추시대, 물론 이제 춘추시대 이전에 서주시대도 마찬가지이긴 합니다만 제후국의 기본적인 구도입니다. 가운데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국이라고 하는 단어는 원래 제후국의 수도를 지칭하는 단어였습니다. 그러다가 나중에는 나라라고 하는 뜻을 가지게 됐던 거죠. 경대부들은 자신들의 영지를 가지게 되는데 경대부들의 영토를 체읍이라고 불렀습니다. 이 체읍에는 향, 정, 현이라고 불리는 행정구역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체읍이 아닌 지역에는 현이라고 하는 행정구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춘추시대 제후는 수도였던 국을 중심으로 하는 여러 지역을 지배하고 그 주변에는 경대부들의 체읍이 있었습니다. 이런 제후의 영토 제후들이 직접 관할하는 현이 존재하게 됩니다. 혹은 나라에 따라서는 이런 경대부들이 다른 경대부들의 영토를 점령한 다음 현을 설치하기도 했습니다. 다음으로 서주와 춘추시대 국가구조를 살펴보겠습니다. 서주와 춘추시대 국가의 기본 구조는 국가읍입니다. 앞에서 본 도표를 보시면 되겠죠. 대개 성을 중심으로 해서 향, 과, 교, 수 혹은 목, 야로 세분화됩니다. 이런 성과 주변 지역을 합쳐서 구비라고 합니다. 서주시대에는 교 안에 있는 지역을 구, 교 이외에 있는 지역을 야라고 불렀습니다. 그래서 국야제라고 합니다. 그런데 춘추시대에는 야를 비로 바꾸었기 때문에 도비제라고 불렀습니다. 국야를 도비라고 칭한 것은 춘추 중기 이후였다라고 합니다. 춘추 시대 교 이외 지역을 야비라고 불렀습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야비하다라고 하는 단어가 여기서 나왔습니다. 쉽게 말하면 시골 사람이라는 거죠. 촌놈이라고 하는 뜻에서 일반 백성들을 멸시하는 의미에서 불리는 단어에서 야비하다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게 됩니다. 여기 보시고 있는 도표는 국야제 혹은 도비제의 구조입니다. 가운데에 있는 성, 이게 국이죠. 그래서 국이 있고 이 국에는 군주들이 거주합니다. 그리고 이 밖에 있는 지역에서는 향이라고 불리는데 국인, 즉 지배층이 거주하게 됩니다. 그리고 비라고 불리는 지역에서는 생산활동에 종사하는 일반 백성들이 거주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춘추시대의 개혁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춘추시대 주변에 있는 약소국들을 병합하고 영토를 확장하는 영역국가가 만들어지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개혁 조치를 취하게 됩니다. 이 개혁이라고 하는 것은 크게 군사제도, 조세제도, 법률제정이 있습니다. 기원전 645년 진나라의 제원전과 작주병이라고 하는 개혁이 벌어지게 됩니다. 제원전은 토지를 정비하고 윤작을 실시하라고 합니다. 작주병은 군사를 대하는 그런 조치였습니다. 기원전 594년 노나라의 초세무는 처음으로 토지에다 세금을 부과했다라고 하는 건데 조법에 기초한 공전수치 방식, 이거는 정전제에서 있던 거죠. 이런 방식에서 경자면적을 기준으로 실무를 징수하는 조세법이라고 합니다. 기원전 599년 노나라의 작구갑이라고 하는 조치가 취해지게 됩니다. 이거는 국인 이외에 은민을 군사로
목적으로 조직한 조치입니다. 즉 지배층인 전사계급 이외의 일반 백성도 민으로 만들었다고 하는 겁니다. 기원전 547년 초나라에서는 토지의 성질과 활용도를 구분하고 부세, 경제를 정비하는 조치를 취하게 됩니다. 기원전 543년 정나라의 대상이었던 자산은 관계한 농토를 구해 정비하고 할당했으며 세습 대부를 부정하고 능력에 따라 국가를 매기는 정책을 취했습니다. 538년 정나라에서 구부라고 하는 조치를 취하게 되는데 구 단위로 부를 부과하게 됩니다. 기원전 536년 정나라에서 주형서라고 해서 정식으로 형벌을 제정하게 됩니다. 기원전 513년 진나라에서도 형벌을 철저하게 새겼다라고 하는 조치죠. 기원전 483년 노나라에서 용전부라고 하는데 토지에서 군부, 즉 군사비용을 담당하는 세금을 징수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 나라에서 개혁 정책을 취하게 되는데 여기서 특이한 거는 이런 개혁 정책이 노나라와 정나라에서 실시가 되는데 불행하게도 이 노나라와 정나라는 이런 개혁 정책에도 불구하고 강대국이 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기원전 536년과 513년에 정나라와 진나라에서 공식적으로 성문법을 만들게 됩니다. 전국시대 여러 법가 사상가들이 개혁 정책을 하게 되는데 이미 이전의 기원전 6세기에 이런 법률을 제정하는 등 법치가 본격적으로 도입됩니다.